독일 경제가 2년 연속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대국인 독일이 이렇게 유럽 내 다른 국가들보다 뒤처지는 결과를 보이는 데 대해서 독일 경제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때 유럽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독일 경제가 왜 이제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 경제에도 반면교사가 될 이 문제를 Y타임스가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16일 독일 경제부 장관이 지난 9일 올해 공식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0.3% 성장해서 0.2% 위축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0.3%의 생산량 감소에 이은 것으로 독일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경기 침체에 직면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부유한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과 비교를 해보면 독일 경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럽중앙은행의 이사벨 슈나벨은 독일을 제외한 유로존의 성장이 2021년 이후 놀라울 정도로 탄력적이며 다른 많은 거대 경제국보다 빠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유로존에서 가지고 있는 경제 지위를 생각한다면 독일을 빼고 유로존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를 제외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문제는 한때 유럽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독일이 지금은 유로존 동반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수출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독일 경제가 2021년 이후 직면한 상황보다 더 나쁜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에너지 가격이 치솟았고 이제는 중국의 산업 과잉 생산이 해외에서 혼란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경제의 약화를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릴 수도 있지만 독일의 문제는 더 깊고 많은 부분이 자체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어서 게다가 분열된 3당 연립정부가 정치적 대응을 방해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치적 요소가 독일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언급을 한 겁니다. 이코노미스트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산업 생산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학, 금속 가공, 제지 제조 같은 에너지 집약적 산업이 특히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부분은 독일 산업 생산량의 16%에 불과하지만 산업 에너지의 거의 80%를 소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이 생산 중단을 통해서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응했을 정도입니다. 이 글로벌 수요 패턴의 변화는 대부분의 기업에게 더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독일과 중국 간의 관계가 큰 변수입니다. 피텟 웰스 매니지먼트가 지적했듯이 독일과 중국의 경제 관계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에는 양국의 성장이 상호 보완적이었습니다. 독일은 자동차, 화학제품, 기계류를 중국에 판매하고 중국은 소비재와 배터리 및 전자제품과 같은 중간재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은 한때 수입하던 제품의 대부분을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됐고 일부 품목에서는 독일의 주력 품목인 자동차를 비롯한 수출 시장의 심각한 경쟁자가 됐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그럼에도 독일 산업에 대한 암울한 전망은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그 예로 2020년 이후에 제조업 생산은 감소했지만 총 부가가치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 많은 경우 제조기업들은 시장 점유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 품목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작년에 전반적인 경제가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은 계속해서 성장에 기여했으며 이런 현상은 올해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그럼에도 일시적인 경기 상승이 장기적인 구조적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독일의 경제 약세는 최근에 지정학적, 경제적 충격 이전부터 존재를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사벨 슈나벨도 지적을 했지만 2021년 말에 독일의 GDP는 4년 전 수준보다 1% 증가에 그친 반면 나머지 유로존은 5%, 미국은 1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따르면 2010년대 독일의 성공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대한 독일의 경쟁 우위를 반영합니다. 세기 초 독일은 통일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물가 수준은 공통 통화를 사용하는 다른 국가들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에 노동시장 자유화를 포함한 하르츠 개혁으로 노동의 협상력이 약화되면서 물가 상승이 억제됐습니다. 동시에
남유럽의 부채에 기반한 성장은 유로 지역 전체의 물가 수준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시간 지나면서 이런 경쟁 우위는 약화됐습니다. 2010년대 초의 부채 위기 이후에 주변 유럽 경제는 자체적인 구조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10년간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던 독일의 임금 비용은 더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에는 독일과 나머지 유로 지역 간의 가격 수준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특히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에너지 압박의 영향으로 물가 수준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독일은 유로존 국가들에 비해서 비용 우위를 점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독일은 이런 경쟁력 상실에 대처하는 동시에 인구 통계학적 변화와도 싸워야 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독일의 고령화 인구는 높은 이민자 수로 균형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민자 수가 줄어들면서 기업들은 일손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IMF는 독일의 노동 가능 인구가 향후 5년간 매년 0.5%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는 주요 경제국 중 가장 가파른 감소세입니다. IMF 관계자는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독일의 경제 성장률은 팬데믹 이전의 절반 수준인 연간 0.7%에 그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부 지출을 늘리면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각 부처 장관들은 자체 재정 규칙에 따라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 공공순투자는 1990년대 초 GDP의 1%에서 제로로 떨어졌습니다. 연방정부의 구조적 재정 적자를 연간 GDP의 0.35%로 제한하는 부채 브레이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지만 내년 연방선거 전까지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관측동은 거의 없습니다. 독일의 경기 침체는 독일인 자신과 유로존 전체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낮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에너지 비용으로 인한 내년 경제 회복은 구조적인 문제를 완화하지 못할 겁니다. 독일 경제는 팬데믹이 발생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중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에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긴장 조짐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긴장의 조짐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신문은 지난 1월 20일 유럽을 이끌어왔던 독일의 경제가 결국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는데, 이는 유로화를 사용하는 데 20여 개국 중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던 독일의 추락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를 재건하면서 유럽 경제의 성장을 주도했으며 특히 거대한 공장과 정교한 엔지니어링으로 거대한 산업 강국이었던 독일 경제가 5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3년 만에 0.3%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에도 플러스 성장 가능성은 아예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의 최강자였던 독일 경제가 왜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 국면으로 빠져들게 되었을까요? 그 첫 번째 요인은 지나친 중국 경제 의존을 들 수 있습니다. 사실 독일 경제는 그동안에 최대 교역 파트너였던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 견고한 수출 모델을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기가 둔화되면서 독일 경제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여기에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의 공급망 자립화에 나서면서 독일산 제품 수입을 줄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2021년 394억 유로, 한 56조 원이었던 독일의 대중무역 적자가 1년 만에 843억 유로, 120조 원 정도로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뒤늦게서야 중국 경제 의존도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한 독일은 지난해 7월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디리스킹, 그러니까 위험 축소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독일 정부는 교역과 공급망 다변화를 추구하기로 한 겁니다. 독일 경제가 추락한 또 다른 이유로는 개혁을 등한시했다는 점을 듭니다. 독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진 지난해 연말에 독일경제연구소는 마크롱 대통령이 명확한 우선순위를 설정했고 연금 노동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서 규제를 합리화했다 그러면서 대담한 산업정책의 목표를 제시해서 실업률을 꾸준히 감소시키는 등 상당한 수확을 내기 시작했다라고 평했습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르도 최근에 예전에는 프랑스가 경제개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업률이 높아 유럽의 병자로 불렸지만 이제는 이 별칭이 터무니없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게 바로 독일이 될 거란 이야기죠. 세 번째는 성급한 탈원전이 경제를 추락시켰다는 점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독일은 값싼 러시아산 천연가스로 공장을 돌려서 제품을 생산하고 중국에 판매해서 수익을 거뒀습니다. 독일은 러시아로부터 화석연료를 언제까지나 값싸게 들여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를 믿고 탈원전을 급속하게 추진했습니다. 실제로 독일은 지난해 원전을 일제히 가동 중단하면서 23년 전
게르하르트 슈레더 총리 재임 때부터 구상해왔던 탈원전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1961년 첫 원전 가동에 나선 지 62년 만입니다. 문제는 탈원전 직후에 독일 경제 기반을 이루는 제조업의 혈맥과 같은 값싼 러시아산 가스가 끊기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제조업체의 3분의 1이 해외로 생산시설 이전을 고려 중이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제조업 강국이던 독일이 산업 공동화를 걱정해야 되는 처지에 이른 겁니다. 독일 경제 추락은 한국에게도 반면교사입니다. 독일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요인들이 한국과 데칼코마니처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중국 의존도, 개혁의 결여, 그리고 탈원전과 이 모든 재앙적 요소들을 부추기는 정치의 후진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원 빈국이 속하는 한국에 독일 경제의 침체가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